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C는 온라인 정치 경제 미디어 스픽스와 함께 대구 경북의 정치 현안을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에서 풀어보는 정치 본색 플러스를 매월 1회 진행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인데요. 여의도 직장 정치인으로 전락한 TK 배지들이란 주제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먼저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네, 대구와 경북에는 대구 12명, 경북 13명 이렇게 25명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존재감이 뭐 없다, 적다, 낮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돌 지경인데요.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여기 계신 세 분은 이 말에 동의를 하시는지, 존재감이 크지 않다라는 데 동의하신지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TK 지역에 총출되는 그런 방송이라 특히 TK 지역 의원들만 이게 콕 집어서 얘기하는데 그거 조금 가혹한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여의도 지역 300의 여의도에 300명 국회의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 중에서 정말 몇 명 빼고는 다른 분들 다 존재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야 국면에서 꼭 거친 싸움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정말 누가 봐도 공감할 정도로 어떤 거에 대해서 뭐 이슈를 제시하고 아니면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뭐 공감하든 반박하든 그런 식으로 하는 분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야말로 여의도의 직장인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관심이신 그 TK 지역 의원들도 사실은 뭐 이제 주호영 의원이 워낙 선수 높으시고 또 비대위원장으로 잠깐 아트들 하시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아가지고 또 현재는 또 원내대표 또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존재감이 있지만 솔직히 다른 분들은 뭐 크게 어떤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뭐 입법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여야 정치권에서 이슈들 논의되는 이슈들이라든지 쟁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크게 눈에 띄는 분은 뭐 없는 것 같다는 게 솔직한 생각입니다. 네. 네, 뭐 저는 좀 그러면 이제 노동일 교수님은 좀 좋게 말씀, 저는 좀 야박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도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하셨고 비대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뭐 대전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본인이 고향은 아닙니다만 경북 칠곡이 자기 가게라고 얘기했던 죽비 이준석. 네. 그다음에 제가 또 생각나는 건 홍준표 대구시장님 모래시계로. 그러니까 대구 경북하게 되면 적어도 보수의 본산이고 국민의힘의 본거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내부에서 대구와 경북에 있는 유권자들의 이화 요구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누구냐라고 아마 대구와 경북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여쭤보면 제가 볼 때는 별로 이름이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전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중앙당에 쏠려 있는 현재 모습들, 그러니까 중앙당이 얘기하면 예스를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라도 노라고 얘기하면서 지역민들의 어떤 여론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가 지금까지는 약했다. 좀 그렇다면 반성하셔야죠.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중앙 정치를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여론, 지역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중앙당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계셔야, 그래야 좀 대구 경북에 계시는 유권자분들도 좀 기분이 좀 좋으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존재감이 크지 않은 게 아니라요. 존재감이 없어요, 아주. 네. 지금 뭐 중앙정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과연 누가 있느냐라고 보여지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윤핵관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정말 핵심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어느 의원이 인정을 받고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존재감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대권 후보급의 인재가 없어요. 지금 초재선 의원들이 많고 뭐 추경호 뭐 기재부 장관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존하고 있는 25분의 TK 의원 중에서 마땅히 2027년도에 대권 후보로서 우리가 한번 밀어줄 만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인들이 크지 않은 것도 문제고 권력의 핵심부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찾지 못한 것도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20여 일가량 저는 TK의 손자입니다 하면서 대구 경북의 주류 정치인으로 편입되기 위해서 지역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져가지고요. 지금 TK 지역에 있는 의원들께서 크게 반성하고 다시 한번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요, 이제 주변인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권력의 핵심부로도 못 가고
또한 본인들이 어떤 대권 후보로서 큰 정치인도 못 가고 그냥 권력 주변에서 떠도는 그냥 주변인에 불과하지 않을까. 큰 반성과 결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핵관 말씀하셔서 그런데 윤핵관을 우리 지칭할 때 나오는 분에는 거명이 안 되는데 네. 막상 그분이 무슨 후보로 오르면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은 서로 있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누가 있는데요? 아 실명을 얘기해야 되면 마땅하게 떠오르지 않아요. 예. 아마도 원내대표로 예. 거론됐던 분 같은 이런 분들이 좀 몇 분 계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하셨으니까 이 얘기를 좀 넘어가죠.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역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뭐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좀 이해는 안 가요. 물론 대구 뭐 가서 얘기하니까 특별히 꼭 집어서 얘기한 것 같은데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TK 의원 심판해달라. 그러니까 본인을 뭐 감싸지 않는 그런 TK 지역 의원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뭐 TK 의원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TK 의원직을 감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광주도 가끔 가서 이제 방송을 그렇게 하는데요. 네.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DJ 이후에 호남 지역을 대표할 정치인이 없다. 다 너무들 뭐 잘하지고 뭐 이렇게 대권 후보로 뭐 사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 거기도 한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과거처럼 YS, DJ, JP처럼 어떤 한 지역을 완전히 자기가 맹주라고 해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정치는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을 정말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 이렇게 탁 떠오르게 하는 그런 정치인은 없다는 그런 생각이고 또 우리는 유독 또 이런 제도 정치권이 불신받잖아요. 정치한다 그러면 다 하여튼 어쨌든 뭐 양쪽에서 다 네.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게 먼저니까요. 심지어 대권 후보가 다 여의도 밖에서 나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뭐 이재명 뭐 후보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도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여의도 정치라고 하는 것이 크게 어떤 정치인으로 성장하는데 뭐 역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최근에 그 영국 총리가 된 리즈 트러스 총리인가 한 분은 이력을 봤더니 젊어서부터 아주 정당에 투신을 해가지고. 여러 내각제긴 하지만 거기는 여러 어떤 장관을 다 지냈더라고요. 그래서 외무장관 하면서 결국 총리까지 올랐잖아요. 거기처럼 젊은 시절부터 정치에 투신해가지고 정치를 자신의 소명으로 알고 이렇게 거기 정치권에서 커가서 거물 정치인이 되는 그런 환경이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TK 지역 의원들의 존재감 없는 것이 다 면집을 받느냐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광주가 똑같이 그랬습니다. 아니 누가 키워주고 말고 하는 게 어딨냐. 본인이 열심히 어떤 이슈 파이팅을 하면서 커가면서 뭐 핍박도 받고 이러면서 커가는 것이지. 그런 걸 핍박을 받는 걸 두려워하고 어떤 이슈 부딪히는 걸 두려워하고 하면서 본인이 그 큰 정치인으로 커가길 바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똑같은 얘기 하고 싶어요. 어떤 새로운 이슈가 불거지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TKO를 심판해달라고 했을 때 그런 때 정말 거기서 강하게 부딪혀가지고 윤석 대표하고 1대1로 뭐 부딪혀서 본인의 어떤 논리를 그런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논리적으로 설득하든지 그러면 또 그 이준석 대표가 뭔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또 하니까 이준석 대표와 1대1로 붙어서 이긴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피해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스스로 어떤 그 큰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슈에서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이준석 대표 얘기가 옳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공천에 목매는 모습을 보여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의원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천만 받으면 다른 당선이 되니까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은 공천 받아도 본선이 더 어렵지만 나는 공천 싸움에서 이겨내야 권력자들에게 눈치를 봐야 권력자들의 눈에 들어야 내가 공천을 받고 내가 재선, 초선, 3선, 4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당의 주도권을 잡고 있고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TK에서 이번에 대선 때 몰표를 주지 않았으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권력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권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견인해 나가야 되거든요.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부터 먼저 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게 가느냐라고 혼내줘야 되는데 그냥 대통령이 하는 대로 대통령께서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초선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과연 건전한 정치적인 의식과 상식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것이냐. 국민의힘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폭력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려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TK 의원들 침묵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윤핵관들에게 동조하는 모습만 보였거든요.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건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저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당대표는 영민하긴 한데 좀 무모한 것 같다는 느낌은 들긴 해요. 무모. 네, 무모하다. 왜냐하면 이제 영민하다는 건 지금 기본적으로 소위 전국적인 유권자와 다르게 TK 지역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지금의 비대위 체제, 그다음에 이준석과의 반대 방향에 대해서 지지하는 세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의 여론전을 통해서 이 방향을 바꾸게 되면 본인이 완벽하게 명분, 그러니까 법원의 명분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론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대구 경북 같은 경우 본인 스스로가 만든 정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건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려면 적어도 윤석 당대표가 충분한 준비, 그다음에 충분한 신뢰를 가지고 대구 경북 지역을 설득해야 됐었는데 본인이 낙마를 시키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대항하려고 하는 싸움의 근거지로 TK를 선정한 건 상당히 무모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전쟁, 이런 싸움은 저희 젊은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 드신 정치인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정치인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전 그런 의미에선 당장은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TK에 있는 보수층들이 얄미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중장기적으로 이런 정치인을 보수 진영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정치인들이 그 아주 많은 경랑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파고는 너무 세지만 그렇다고 이런 파고가 없이 저희 보수 혁신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유의미한데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좀 무모했다. 그래서 이준석의 캐릭터가 장기적으로는 관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전에서는 쉽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치는 도전이잖아요. 네. 지금 TK 지역에서 배신자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TK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국민의힘이라는 보수파 플랫폼에서는 정말 정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일단은 TK 지역의 주민들의 마음을 사야 되겠다. 그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TK 지역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정치적인 재기를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무모로 하기보다는 저는 용기 있는 가상한 도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이제 오늘 뭐 주제가 이준석은 아니지만 네.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좀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저는 제가 우리 장성철 소장의 그런 여러 가지 분석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 정말로 제가 멋있습니다. 진짜로. 뭐 괜히 하는 얘기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만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더라고요. 마치 뭐 모든 사단이 다 이준석을 쫓아내려고 하는 윤핵관들의 어떤 뭐 음모고 그런 거대한 뭐 이 물결에서 이준석이 홀로 저항하고 있다는 식의 그런 분석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물론 이준석 뭐 대표가 여러 가지 뭐 젊은 층의 호소력이 있고 그야말로 그 뭐랄까 올드한 이미지의 보수 세력에게 상당히 좀 신선한 충격을 준 건 맞아요. 저도 이준석 대표가 대표 출마했을 때 여러 차례 칼럼으로도 그렇고 방송에서 응원했습니다. 근데 그 실체를 잘 몰랐던 거예요. 실체를. 만약에 이런 사단이 벌어지기 전에 이준석 대표가 그런 개인적 그야말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성상남 문제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아무리 윤 대통령과 윤 대관들이 이준석 대표를 제거하고 싶어도 무슨 빌미로 했겠어요. 무슨 명분이 있어서 쫓아낼 수 있었겠냐고요. 아무리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게 본인의 어떤 빌미를 준 거거든요. 그게. 그렇다면 저는 보수의 어떤 본색이라고 할 때 가장 여러 가지 좀 정치 본색인데 보수의 본색이라고는 여러 가지 그 가치를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책임지는 모습도 좀 보수의 그 본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딱 깨끗이 처음에 그 무슨 뭐 어떤 가세연인가요? 거기서 그걸 나왔을 때 거기다 첫 번째 반응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기억하시죠? 저는 그런 일로 수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건 뻔한 얘기잖아요. 스토리가. 그럼 그때 했을 때 과거 정말 잘못이었습니다 하고 딱 놓고 용서를 빌고 다음에 기억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용기도 있고 어떤 거에서 좀 보수의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그게. 네, 그런 맞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계속 본인의 어떤 걸 감추려고 이걸 자꾸 프레임을 정치적 탄압 받는 사람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이러면서 이 사달이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의 어떤 본진에 가서도 그걸 완전히 이간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완전히 풍비박산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가 예.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이준석 전 대표의 지적에 대해서 대구 경북 의원들이 사실은 뭐 대응도 안 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든지. 저 근데 대거리를 했어야 돼요. 제가 네, 보기에는 네. 대거리를 하고 네. 강하게 부딪혀서 그에 대해서 그럼 본인도 뭔가 이준석 대표가 다시 또 뭐 반박을 하겠지만 그 정도도 뭐 자기가 그 헤쳐나가지 못할 역량이 있다면 정치하면 안 되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좀 부끄러웠던 측면이 뭐가 있었냐면 네. 그러니까 뭐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 성상납 의혹,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분명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권 정기 6개월을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기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소위 이게 거리가 아니라 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거리로 사태로 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문자 아니겠어요? 칠리따봉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때부터 갑자기 스물스물 배현진 최고위원이 그만두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정당에다 국민의힘에다가 비대위로 전환된다는 기류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비상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대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수가 진짜 책임성 있는 정치를 말씀하신다면 비판하셨어야죠. 저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어도 비대위로 가게 되려면 명분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 제가 볼 때 TK에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TK가 보수의 본류라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힘이 중대한 비상 상황이 왔을 때 실제로 TK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전 이 질문을 두고두고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윤석 당대표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소위 윤석 당대표보다 나이가 많으신 보수 의원들께서 이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하셨죠? 그냥 고개 숙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그냥 수긍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전화 주시면 전화 주신 거에 대해서 그걸 따랐던 거 아닙니까? 전 이게 보수 정치였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안 좋은 선례들을 쌍방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야당 패널 하기 참 쉬워 보인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말을 잘하잖아요. 논리력이 있고 뭐 명분이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대구 경북에 있는 의원들이 말로 이준석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겠습니까? 언론에 나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럼 그게 기사가 되고.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이준석 대표에서 공격을 하면 딱 이준석 대표 찍어놓고 계속 아마 공격할 거예요. 재반박하고. 그러면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위험스럽지 않을까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작년에 당대표 경선에 보면 주호영 당시 후보도 이준석 대표한테 한번 말싸움 걸었다가 본전도 못 찾았잖아요. 803 5번. 803이냐 무슨 예. 에베레스트 산이냐 예. 뒷동산이냐. 예.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인 순발력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농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코로나 관련해서 의학 박사랑 토론을 해도 이준석 대표가 이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싸움 아니면은 엮이는 것조차 상당히 좀 두려워한다 아니면 저어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본질적으로는 네. 그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에 지역 의원들이 반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적이 적절한가, 그러니까 그 지적이 지역 의원들이 받아들일 만한 실제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력을 만들었으면은 권력이 잘 되도록 견인을 하고 또한 잘못된 길로 가면 채찍질을 해야 되는데 거기 그냥 계속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것은 보수 우파의 본류인 TK 지역의 의원들이 자존심을 버린 행위다. 그리고 결국에는 TK 지역 주민들의 성원, 열망, 그리고 응원 이것을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예. 그런 내용에 사실은 동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특히 그 지역 의원들이 예를 들면 지금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다.
그러면 누군 뭐 정말 뭐 말할 거리가 없어 못하는 줄 아느냐. 예. 이런 상황을 자꾸 이렇게 누군가 참전하고 뭔가 거기서 또 대거리하고 그게 예. 불안하면 결국은 뭐 본질부터 어디로 가고 정말 말싸움만 남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접촉 사고 났는데 나와서 얘기하다가 뭐 몇 살이야 뭐 너 민증까봐 이렇게 결국 곁가지로 가는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네. 라는 식으로 얼마나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얘기하시고 뭐 장소 얘기하셔서 저도 마찬가지 동의해요. 뭐 1대1로 붙으면 뭐 사실 누가 이기겠어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보수적 색채인 사람들은 말도 자제하고 그죠? 표현도 자제하고 뭐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인데 이준석 대표 그런 거 가리지 않잖아요. 뭐 말도 가리지 않고 말 표현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던지고 네. 보고 막 이러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 꼭 TK도 마찬가지지만 추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오 의원님은 정말 당의 중심이잖아요. 비대위원장 하실 뻔 했었고 또 원내대표도 좀 얘기가 된다면서요. 네. 심지어 대표도 얘기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그런 얘기 할 때 정말 뭐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문제 묵직하게 던지면서 윤석 대표에 대한 꾸지람을 했어야 되는 거죠. 꾸지람을 하고 보수의 어떤 그 색채라면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이준석 대표 당신도 대표했던 사람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TK 본진에서 본진을 비롯한 보수권에서 정치를 할 사람인데 어떠한 자세로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하는 식의 묵직한 어떤 그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당장 뭐 1대1로 대거리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철저하게 준비해서라든지 아 정말 저런 얘기 들으면 좀 멋있는 말씀이구나. 한번 좀 새겨 들어야겠다. 이 정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말싸움으로 이렇게 하다가 뭐 팔공산 수락산 하고 말다가 많은 거는 이게 정말 그런 점은 아쉽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왔기 때문에 네. 이 사단의 맨 처음 시작이 소위 정진석 그 당시에 국회 부의장이 소위 이준석 당대표에게 너 왜 우크라이나를 왜 가냐부터 시작돼서 한참 서로 대거리를 하다가 전진석 지금 현 비대위원장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잘못하면 내가 오히려 진짜 소위 젊은 친구랑 싸우다가 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어떤 사단이 중지가 됐는데 이제 진짜 그야말로 본진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당장 28일 날 이제 오늘 신문을 냈는데 28일 날 다 나온다니까 28일 날 소위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하나하고 이준석 당대표가 윤리위원회에서 소위 추가 징계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문제. 저 그래서 아마 28일 날 이후에 저는 TK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어떤 행동과 어떤 발언을 하실까 좀 지켜봐야 된다. 만약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저도 28일 이후에는 TK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좀 묵직한 목소리 그리고 진짜 TK 지역의 유권자들의 어떤 바램들을 좀 담아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투표한 보람을 느끼고 투표장까지 갔던 자기 고생한 보람 느끼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좀 28일 이후에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9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TK 지역 의원들한테는 원내대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추대를 받든 아니면 경선을 하든 지금 TK 지역에서 원내대표 감으로 아니면 원내대표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도 나 비대위원장 안 할 거야. 나 원내대표 다시 할래.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또 윤재호 의원 같은 경우도 경선이 있으면은 내가 보다 더 큰 정치력을 갖고 경선에 나가서 내가 원내대표 한번 도전해 보겠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도전해서 당직을 담당해서 당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인상을 TK 지역 주민들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영역의 활동 역량을 키워나가야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요. 그냥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시라. 그래야 많은 의원들, 많은 주민들께서 더욱더 응원해주고 또한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핵심적인 구심점 있는 대권 후보급의 의원이 나와야 그래도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원내대표에 많은 분들, TK 지역 의원들 도전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질문의 도입은 이준석 전 대표의 대구에서의 발언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네. 자 그러면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지금 내부 상황이 벌써 장기간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있고 사실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 경북 의원들은 어떤 지적을 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야 한다는 뭐 그건 이해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당내에서의 발언도 사실은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2016년에요. 새누리당이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어요. 왜 망했냐? 결국에는 공천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박 의원들 공천 줘가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로 새누리당 보수 우파 정당을 재편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억압을 한 거죠.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국민의힘에서 또 보여지고 있다. 권력의 눈치 보고 있는 특히 TK 지역의 의원들이 결국에는 당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느냐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해야죠. 대통령께서 여당 당대표에 대해서 내부 총질하는 사람,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했으면 뭐 그렇다고 뭐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정말 잘못된 문자예요. 막 이거 사과하세요. 이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의원총회 할 때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를 통해서 우려를 그러한 걱정스러움을 대통령실에 전달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그냥 박수로 권성동 원내대표 재추대합니다. 이준석 대표 잘못했어요. 윤리위에서 징계 한 번 더 하세요. 이거에 찬성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대구 경북 지역 의원님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당이 잘못 가고 있을 때 대통령이 조금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보수 우파의 본류인 TK 지역의 의원들이 바로잡는 바로미터, 안테나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바로 이제 뭐 배신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TK 지역을 뭐 보수의 본산이라고 해요. 오늘도 이제 그런 주제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뭐 좀 냉정하게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과연 TK 지역이 보수 본산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뭐 선거 때마다 뭐 전체적으로 막 보수를 몰아줘서 선거에서 이기거나 어떤 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면 그 이해가 되는데 과연 일반 정권 꼭 정치가 선거만이냐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고 사실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어떤 걸 한 뭐 중요한 어떤 표를 몰아주는 것도 있고 뭐 있지만 그 일상 생활에서 민생 좀 다 모든 정치권이 민생 하잖아요. 그럴 때 민생을 챙기고 뭐 이런 이게 도대체 집권 여당의 모습이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뭐 천신만고 대선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꼭 무슨 축하의 팡파레를 울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 뭐 서로 전쟁에 트럼펫이 울린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상황을 그러면 TK 지역이 정말 무슨 보수의 본산이라고 얘기한다면 의원들부터가 시작해서 조영원 대단히 존재감 있는 분 아니에요. 그분이 깃발 들고 나서 그 규합을 해서라도 세를 모아서 정치란 게 세를 모으는 거 아니에요. 세를 모아서 정말 이런 상황에서 이걸 수습하는 어떤 구심점이 우리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라도 좀 나서면 그게 참 좋지 않을까. 너무 조영원 의원님은 좀 점잖으셔서 그런가. 좀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진짜 있습니다. 제가. 워낙 극단의 정치들이 판을 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저는 그 국민의힘과 TK가 좀 민주당을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어요. 2019년 8, 9월 달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민주당이 당심이 민심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당시가 민심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민심이 요구하는 주로 이제 중도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중도층이 요구하는 길과 정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근데 이때 민주당에 있는 어떤 의원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교정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정권 교체가 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적어도 3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위 20% 후반, 30% 초반이라고 얘기한다면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만 하냐? 연말이 되면 지지율이 올라가겠지.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세요.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계속 지금 벌어지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누구야? 윤석열 대통령, 2등 윤핵관, 3등 이준석.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소위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는 반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럼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그럼 계속 당신과 민심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왜 아무런 말도 안 하는가? 전 핵심적으로는 수도권에 너무 국회의원들이 없어요. 국민의힘. 맞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 민심을 알게 되면 근데 지금 대구 경북 지역 유권자분들도 분명히 제가 또 이런 걸 알 텐데 그렇게 따지면 TK 의원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과도 전 진짜 잘 만나시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좀 정치를 복원시키려면 계속 이렇게 극단적인 싸움을 할 게 아니라 TK 지역 의원들이 대통령한테 좀 아니면 정무수석한테 전화해서 맨날 이렇게 싸울 거야? 사법부랑 싸울 거야? 윤석과 싸울 거야?
대화하고 얘기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이런 정치적 루트를 복원해야 되고 이런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 그런 정치적들이 발현됐을 때 그런 분들을 신뢰하면서 대통령도 그런 분들이 윤핵관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 그냥 공정만 가지고 전리품 나누는 식으로 윤핵관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전리품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거겠죠. 전 그래서 왜 정치의 복원에 TK 의원들이 안 보이시는가? 전 이 두 가지 좀 당심과 민심을 좁히는 역할, 그다음에 싸움의 정치가 아니라 소위 정치의 복원, 대화의 복원 이런 것들의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TK 지역 의원님들이 정치의 복원보다 지역의 어려움을 먼저 복원시키는데 노력을 하는 한 마음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태풍 때문에 포항이 거의 정말 되게 어려운 상황에 맞습니다. 처해졌잖아요. 예. 그러면 TK 지역 의원들이라도 모여서 자, 우리 추석 전에 가서 우리 수해 복구, 폭풍 피해 복구 우리 돕자. 그런 모습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만 아니면 해병대한테만 그 지역의 복구를 맡기고 있어요. 정당에서 자기네 가장 핵심적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벌어진 그 피해에 대해서 정말 절실하게 주민을 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다른 쪽에서의 도움을 어떻게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을 위하는 TK 지역의 의원들의 이미지도 줘야 하는데 그것도 이번에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상당히 아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이제 뭐 말씀 이제 우리 정치가 독해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 말하지 않는 건 비겁한 거예요. 그런가요? 그걸 동조하는 거거든요. 찬성하는 겁니다. 암묵적인 지지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비겁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돼줬으면 좋겠어요. TK 지역 의원들이 그냥 공천의 권력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비겁한 정치적인 행위로는요. 지역 주민들의 민심도 뭐 담보하지도 못할 거고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라는 권력의 본산이라는 자부심까지도 훼손당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지역민들이 무기력한 TK 정치권에 대한 사실 비판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건데요. 이제 그 이유를 좀 짚어보죠. 왜 그럼 다 침묵하고 있는가? 뭐 다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사실 그 다른 지역 수도권, 충청권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하고 대구 경북이 좀 차이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취재 현장에 나가 보면 본선보다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고 본선은 크게 의미가 없는 선거들을 여러 차례 묵도해 왔는데 결국은 여기서 원인을 찾아야 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주의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누적돼 있는 지역주의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그 지역주의가 고착화되면서 지역주의가 고착되니까 경쟁 세력 자체가 새로운 신진 인물들, 좋은 인물들이 들어오질 않는 상황. 그러니까 좀 불균등한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내부적으로라도 좀 더 좋은 인물들, 새로운 인물군들을 만들어서 경쟁 체제를 내부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경쟁 체제를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공천, 줄 세우기라고 하는 측면들로 좀 정치가 예를 들면 그런 정치 문화가 만들어진 측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공천권 문제인 거죠. 그럼 저 기억나시죠? 우리 1994년도 지방선거가 있게 되면서 또 관선체제에서 민선체제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역이 엄청 발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지자체 장들 같은 경우가 누구한테 잘해야 되느냐? 자기 상관한테 잘할 이유가 없어요, 굳이. 유권자한테 잘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지역주의가 고착화 되면 그 지역주의 하에서 유권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공천을 주고 있는 사람에게 시선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렇다면 뭐 이건 뭐 TK 지역만 그렇지 않습니다. 호남 지역 네.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한 번씩 바람은 불어왔어요. 뭐 2016년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뭐 38석인가를 얻은 사례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2008년도 소위 영남 지역 같은 경우도 친박연대, 뭐 친박 무소속 연대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돌풍이 이루어지긴 했었습니다만 그런 돌풍에도 불구하고 소위 기존 정치, 지역주의 정치를 구가하는 분들이 새로운 정치의 흐름들을 다 다시 또 막아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전 그래서 내부에서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중선거구제 아니면 권역별 정당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외부의 압력을 통해서
소위 그 지역 내의 경쟁 체제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안 하죠. 중앙 정치 차원에선 그거 하게 되면 지역이 흔들리는데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어떤 하나의 돌풍은 분명히 필요하다. 누군가 결단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때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딱 양극단의 정치이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좋죠. 흔들 필요 없잖아요. 그냥 49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굳이 이걸 흔들어서 스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정치가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저도 기득권 정치가 문제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저도 뭐 들어요. 똑같은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넓게 보건 좁게 보건 경쟁이 문제다. 경쟁 없는 그런 시스템이 결국 지금도 뭐 어쨌든 상대만 잘못하는 걸 뭐 상대만 망하면 나는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으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야당인 뭐 더불어민주당도 결국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서 망하게 해야 다음에 뭐 기회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이든 대선이든 간에 그렇게 되면 뭐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또 더불어민주당으로 기회가 갈 것이고 우리나라 정치는 너무 잘 아시지만 가장 정치가 잘 돼 있고 잘 되고 활발했을 때가 사당 체제 여소야대일 때 87년 민주화 바로 이후에 직후에 치러진 88년 총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도 1, 2당은 한 100석 정도 나머지 3, 4당이 한 50석 정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당 체제가 되면 어떤 이슈에 따라서 뭐 1, 2, 3당이 함께 1, 3, 4당이 함께 하든 2, 3, 4당이 함께 하든 하면서 이렇게 경쟁 체제가 될 건데 그게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무슨 권역별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좀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고 공천 좁게 보면 공천이죠. 아까 여러 차례 얘기하셨지만 공천 눈치만 보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공천을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예요. 왜 TK나 뭐 강남 3구나 이런 데는 왜 늘 다선을 뭐 불이익을 주고 늘 뭔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야 그게 공천혁명이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너무 고식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히려 어떤 단단한 텃밭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어떤 거기서 뭐 선수를 쌓아서 큰 인물로 클 수 있는 YS가 그랬고 DJ가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너무 공천도 어떤 뭐 이른바 공천 심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자의적인 칼질이 가능한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각 당이 다 뭐 경선 도입을 했는데 형식적이고 그 앞에서 다 무슨 뭐 서류 심사하면서 더 서로 뭐 이쪽 저쪽 해서 네 몫으로 몇 명, 내 몫으로 몇 명 해서 일단 텃밭은 다 날리고 뭐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공천혁명인 것처럼 그렇게 오도되는 그것도 저는 뭐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TK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왜 온실 속의 화초가 되었느냐? 저는 유승민, 주호영 이 두 분에 대한 학습 효과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2016년과 그 이전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권력에 좀 대항했잖아요. 좀 반항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천 안 줘버리잖아요. 주호영 의원도 2016년 마찬가지입니다. 공천 안 줘버렸어요.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찍히면은 나 공천 못 받는구나. 찍히면은 나 출마 자체를 못 하는구나. 찍히면은 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구나라는 학습 효과 때문에 온실 속의 화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권력에 순응하는 그런 국회의원들만 양성하게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중대선거구 제도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중대선거구제 하면은 민주당만 좋아요. 민주당은 호남에서 1등, 2등이 다 민주당 쪽 성향 분들이 될 것이고 영남 쪽에서는 국민의힘 계열의 한 분, 민주당 계열의 한 분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의석수만 뺏기는 효과만 나타날 것 같아서 국민의힘 정당에서 중대선거구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노동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천을 개혁하고 제도를 제대로 만들고 공천에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공천을 해야 되는데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공천 얘기하셨으니까 공천 얘기를 좀 넘어가 보죠.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태로 가면 공천에 늘 이제 칼질을 당하는 대상으로 대구 경북 의원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게 결과적으로 지금 5선 의원 1분, 3선 의원 2분, 25명 중에 나머지는 초재선 의원들이 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초재선이라고 꼭 뭐 크게 별 볼 일 없다. 이건 또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 지금 국회에서 활약하는 초재선들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매일 뉴스에 올라오는 네. 뭐 이름이 들어서 그런가요? 뭐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에서 뭐 일당 100으로 그냥 하잖아요. 그게 이제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지금 TK 지역원들 초선 뭐 재선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전투력을 보이면서 뭔가 그 국민들의 이목을 끌고 뭐 지역구 주민들도 주목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공천에서 뭐 탈락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떤 것이든 뭐 양면성 있게 말이지만 공천 제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초선이 되어서 정말 그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빼어난 활약을 보인다면 그 다음에 누가 그 공천심사위원장이 누가 되더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그 탈락시키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정말 공천심사위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하겠습니까? 초재선에 뭐 의미가 없고 별로 존재가 없는 사람이니까 마음 놓고 잘라내도 별로 반발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선수도 물론 문제예요. 뭐 국회는 무슨 뭐 선수가 깡패라 그런다면서요. 무조건 선수가 높아야 네. 된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중진들이 뭐 빼어난 활약을 하냐 뭐 그것도 아닙니다. 실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TK 지역 거기 얘기를 초점 맞추고 있지만 다른 다 마찬가지죠. 정말 어떤 상임위에서든지 빼어난 활약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그 조순인 의원처럼 활약을 하면 주목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만히 좀 보면은요, 굉장히 공부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비를 하고 저런 얘기를 어디서 찾아냈지 할 정도로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잭딱 제시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내로남불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의 그 역공을 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TK 직원들도 정말 철저히 좀 준비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이슈 파이팅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당위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제 현실이 아닌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관행적으로 보면 본인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핵심 실세와 줄을 대지 않게 되면 공천 날아가게 되면 낭인되는 거예요. 진짜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1, 2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 실세 라인에 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자기 공천권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다. 추풍 낙엽인 거죠. 따지고 보면. 공천을 가진 사람들이 최고인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경험으로 아는 거죠. 한두 해가 아니죠. 저것도 거의 20년 정도의 어떤 흐름이 있는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상황 보면 아시잖아요. 왜 지금같이 소위 윤핵관과 이준석 당대표가 싸우겠습니까? 당권 경쟁을 벌인 거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당권 경쟁을 왜 벌이겠습니까? 공천권이 핵심에 있는 거죠. 공천권을 통해서 당의 주류를 형성하려고 하는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싸움이 있을 때 방법이 없는 거죠. 한쪽에 줄을 서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대통령제하에서 다 어디로 줄을 씁니까? 대통령의 실세 그룹에 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초재선 의원들이 국민 여론과 정반대의 흐름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중진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볼 땐 난센스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란 상황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상황도 그렇고 이것을 보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공천권을 갖지 않게 되면 안 되겠구나라고 옥죄어오는 이런 구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화에서 당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얼마나 들어설 자리가 있을까 이게 좀 고민스러워요. 좀 그래서 노동일 교수님 같은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제발 좀 정당이. 근데 현실에서 안 그러니까 꼼수가 오히려 잘하는 정치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 답답하죠. 네. 현실은. 근데 이제 의원들도 좀 문제들이 있지만 좀 TK 지역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너무 세신 라는 거 좀 아니에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세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난 대선 경선 과정 중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 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정말 걸출한 국민의힘이 배출한 정치인으로서 두 명의 중요한 대권 후보들이 있었잖아요. 유승민, 홍준표. 이 두 분에 대해서 대구 경북 지역이 지지율이 낮았어요. 우리 지역 사람에 대한 대권 후보를 키워주지 못했다는 거죠. 한 분은 배신자 논란, 한 분은 저 사람은 좀 우리랑 정치적인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낙인을 찍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일단 지역 사람을 좀 큰 인물, 대권 후보로 키우는 그러한 선택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뭐 문제 원인 짚었으니까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데 뭐 앞서 언급하셨지만 온실화초에서 야생화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길 어떤 노력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공천을 받지 않으면은 일단 뭐 선택을 받을 기회조차 사라지기 때문에 공천이 참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의 젊은 정치인이 큰 도전과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외면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TK의 손자라고 하면서 지금 지역에서 열심히 TK 지역 주민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위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그런 후보들보다는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분들의 뜻과 의지와 표현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좀 키워내고 선택을 해 주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왜냐면요, 그렇게 의미를 하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공천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유, 우리가 누구든지 그냥 TK 지역 내려보내면 그냥 그쪽 지역 출신 아니더라도 이름 없더라도 무조건 당선이 돼. 그쪽 주민들은 언제나 우리를 지지할 거야. 이런 자만심을 가는 순간 TK 지역의 의원들의 위상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인물을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다. 배신자 논란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 사람 대권 후보로 키워보자.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키워보자. 그렇게 한번 밀어주시는 분위기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나이가 몇 살 안 먹었습니다만 나이가 들면서 늘 참 진리다 느끼는 게 저희 어머니가 늘 옛날에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누구를 뭐 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마다 사랑도 미움도 다 제게서 나오는 거란다 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하신 뭐 이준석 대표, 유승민 의원 다 좋은 분들이죠, 그죠? 아까 이준석 대표 얘기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본인도 그때 본인 처신을 그때 조금만 다르게 했으면 굉장히 전도유망한 정치인이십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지지했다니까요, 맞습니다. 진짜로. 거기서 조금 잘못했고, 저는 유승민 전 의원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경선할 때는 뭐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어요. 뭐 그야말로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 눈에 보여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그러겠죠.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국민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고. 그래서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경선 과정에서 비난도 하고 뭔 소리를 하더라도 전 경선 끝나고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신 말씀. 예, 그때 딱 승복하고 제가 저 윤석열 당선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뭐 부족하지만 저도 함께 할 테니까 함께 도와주십시오. 이랬다면 기회가 새로 생기죠. 배신자 논란 싹 들어가는 거죠. 지금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 예를 들자면 뭐 이제 대표 경선에서 무슨 뭐 역선택도 얘기가 있지만 1위로 유승민 의원 나온다면서요. 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는 윤석열을 여전히 반대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뭐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가 되어서 좀 잘못하고 있는 걸 잘 이끌어서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저는 그랬으면 지난번 경기도지사에도 얘기가 있었고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뭔가 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삐딱한 경선 과정에서의 그 시간을 뭔가 있는. 예, 버리지 못하는 그건 큰 정치인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권자들도 만약 저기 해야 되지만 우리 정치인들 하시는 거 있잖아요. 똥부가 밭을 탓할 수 없는 거고 어부가 바다를 탓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유권자들과 합이 맞으려고 하는 또 사랑도 미움도 다 저에게서 나오는 거라는 그걸 먼저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엔 골이 너무 깊어서 올라오기가 힘들 것 같은 상황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전 그래서 아마 그 이준석 당대표 그 당대표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비론이 전 앞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마 28일 날 윤리위가 어떤 형태로 결정을 하게 될 건데 만약 결정을 하게 된다면 당헌권 정지 6개월 이상이니까요. 출당 아니면 제명일 거예요. 출당 요청을 하면 10일 동안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게 되면 바로 자동 제명이기 때문에 제명으로 가게 되면 밖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이준석 당대표가 뭐 하겠습니까? 당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좀 그렇다면 아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또 특유의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거다. 좀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그 먼 길까지 봐서 죽비론 얘기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언젠가 TK 지역에 있는 유권자 여러분 죽비를 들고 내리실지 안 내리실지 판단할 때가 오실 겁니다. 저는 그 길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준석 당대표가 만들기도 했었습니다만 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비롯한 초재선 의원들이 그런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쌍방이 결정한 길이죠. 그럼 이 길과 관련해서 어차피 거기에 소위 낙마해서 낙오가 된 이준석 당대표가 새로운 깃발을 들 것이다. 들었을 때 TK에 있는 유권자들이 그야말로 어느 쪽에 죽비를 들 거냐. 이 판단이 아마 중대한 TK 지역 유권자들의 토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되게 유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유권자가 응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정치적인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과정 자체는 되게 좀 난해하고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만 적어도 2024년도 총선 TK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는 상당히 유의미한 어떤 정치 현상의 하나로 저희가 분석해야 될 대상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TK 지역에 있는 의원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서문시장 가셨죠. 저 지지율 떨어지고 어려운데 서문시장 오니까 힘 받아서 갑니다. 용기 내서 제가 국정운영 저 잘할게요.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 주위의 측근들 봐보세요.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분 계신가요? 대통령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 중에서 대구 경북 배출한 인사들이 있나요? 얼마 전에 뭐 홍지만 정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뭐 2달 만에, 3달 만에 나가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께서 지금 대구 경북을 어려울 때만 가서 기대는 안식처로 생각을 하지 대구 경북에 있는 의원들 아니면 인사들을 키워주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권력은 어차피 쟁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정정당당하게 좀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대통령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싶다. 국정운영 동참하고 싶다. 우리 사람 좀 써줘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일단은 온실 속의 화초에서 야생화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여권 전체를 넓게 보자면 아까 김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아니 이준석 사태를 정리하면 좋아질 거야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준석의 공백이 생기면 어느 정도 어쨌든 뭐 2030 뭐 전체적인 뭐 지지를 이준석만 이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종의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그 공백을 누구로 메꿀 것이냐. 그 공백이 생긴 게 이전보다 더 좋으냐 하는 게 좀 관건이거든요. 대통령실도 지금 뭐 윤핵관들 중심으로 해서 뭐 50명 이상을 정리했다면서요. 그럼 정리하고 많아요? 그런 사람들 누군가 대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더 좋으면 더 좋지만 더 안 좋은 사람으로 채워진다거나 그럴 수도 있죠. 예. 이렇게 되면 그 더 문제란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 이 공백을 과연 누가 메꿔줄 것이냐. 보수의 본산이라고 하는 TK 지역에서 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실명을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김무성 뭐 전 의원을 무슨 뭐 평통 부의장인가요? 그걸 하려다가 안 하고 TK 지역 아무개로 뭐 한다고 했다면서요. 근데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백이 생긴 다음에 그걸 메꾸는 상황에서 더 좋은 사람들이 더 들어가지고 그것이 정말로 보수의 어떤 깃발을 들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TK 지역 의원들한테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뭐 이제 토론을 마쳐야 될 시간인데 대구 경북 의원들한테는 좀 아프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은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의 대표입니다. 이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 발전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 모두 같을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토론이 TK 의원들의 재무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